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이 많은 분량을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따른 폐해가 뭐겠어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먹고 마시고 꿍짝꿍짝 캐세라 돈만 먹고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아싸라야로 삐빠가야로 이 빠가야로라는 말이 그 일본 말인데 그게 일본 말로 욕하는 말입니다. 그 욕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아싸야로 빠가야로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아싸야로 빠가야로 전국의 관광지마다 이렇게 먹자판 놀자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먹자판 놀자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인생이 뭐겠어요? 사람 인생이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먹는 거. 또 평소에 뭐 일하느라 이런 데다가 이제 허리 못 펴고 일을 하다가 모처럼 이렇게 노는 시간이 돌아오면 그렇게 몸도 흔들고 춤도 추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너무 이제 정도가 지나치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출렁다리가요. 이 전국 관광지마다 다 놓여졌어요.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이 출렁다리를 건설해가지고 대한민국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출렁다리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의 이 빚을 줄이고 또다시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이러려면은 계속적인 이 국가의 시스템이 배가 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물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선진국 됐다고 조금 대한민국이 돈을 벌었다고 너도 나도 아싸야로 빠가야로 전국 관광지마다 이 판이 벌어지고 출렁다리 판이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폐해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싸야로 빠가야로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여기에 이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이 대중가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클래식 음악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는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아싸야로 빠가야로 그런 분위기에는 가요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죠. 가요라는 거는 아껴둔 내가 얘기했지만 가요라는 거는 유흥적이고 이런 데에 맞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되면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생활을 하게 되면 외계인 취급을 받습니다. 저놈은 좀 다른 세상 온 놈이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아요. 외계인 취급을 받고 또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요. 박해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자꾸 박해가 생겨요. 내가 예전에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댔어요. 내가 클래식 전문 기자도 잠깐 했었댔고 또 고무 공장에 나가서도 일도 했었고 그러는데 예전에 내가 고무 공장에 나가서 일할 때 내가 이 클래식을 듣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공장에서는 저런 취향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야. 저런 사람한테는 절대 공장의 중요한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저런 사람한테는 공장의 책임자를 안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보고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승열이는 공장 다니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해라. 자기 사업을 해야 이 직함을 갖고 빛을 보지 남 밑에 있으면 이승열이는 다 이렇게 승진을 안 시킨다고 하지. 아주 돌려놓는다고요.
뭐 사업은 아무나 합니까? 태진아의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업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개가 사업에서 큰 돈을 떼돈을 벌었다. 야, 이건 나도 사업을 하자. 그게 됩니까?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사업을 했다가 집 팔아먹고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그러는 겁니다. 가정 파탄 나고. 그러니까 극소수에 해당되는 일을 야, 나도 저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외계인 취급을 받고 공장 같은 데서는 완전히 승진을 안 시켜 저런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예전에 있었던 고무공장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고무공장이 있을 때 내가 어쩌다가 인격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시키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공장에서 무슨 인격을 찾고 그러냐. 저런 사람 필요 없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대 좋치면 씩씩 문지르고 헤헤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공장에 필요하지. 아니 무슨 공장에서 인격을 찾고 저러나. 저런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클래식도 똑같은 거예요. 클래식 음악도. 여러분들 우리 이 살아가는 사회가 거의 다 90%가 먹고 마시고 놀고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이런 식이거든. 그러지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서 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계인 취급을 받고 열애가 되는 겁니다. 아주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면 그런 사회적인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기적인 음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 고무공장 같은 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니까 그러지. 아니 누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외계인 취급을 하고 그러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고무공장뿐만이 아니고 좀 차원 높은 세계에서도요. 이 대학 교수들 집단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 클래식 음악에 오해가 있는데 무슨 오해냐면은 클래식을 좋아한다 하면 말이죠. 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아주 학구적인 음악을 듣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고 하면 지식이 많은 교수님들 같은 박사학위를 붙인 교수님들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교수도 예를 들어서 음악대학 교수 같은 음악대학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는야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음악대학이 아닌 그 외의 교수들은 그렇게 클래식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이 인테리 집단에서는 오히려 클래식 음악을 싫어합니다. 멀리해요. 그렇다는 걸 내가 일단 말씀드리고 또 서론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계속 낭독을 들어가겠습니다. 사기적인 음감. 모차르트가 7살이었을 때 악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반음 올릴 때와 반음 내릴 때의 음높이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했고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피아노를 쳐주며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고 반음을 올리든 내리든 반음만큼의 음높이는 일정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를 두고 모차르트가 오는 반음 개념을 초월하여 음을 18등분해서 들을 수 있었던 컴퓨터급 절대 음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18분의 5 반음 5-18 반음과 4-4
슬러시 18반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음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민한 상대 음감 능력이라 볼 수 있다. 당대 바로 그 시대에는 바의 평균율이 표준적인 조율 방식이 아니었으며 음계를 구성하는 비율뿐 아니라 기준음의 기저 주파수 자체가 연주의 장소마다 달랐다. 구체적으로 현대음악에서 A4 니콜 440 HZ 이거는 헤르츠인데 17세기 베네치아에서는 465헤르츠, 18세기 프랑스는 392헤르츠, 독일은 415헤르츠였으며 교회는 반음 낮은 튜닝을, 연주회장은 반음 높은 튜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현대음악에서 의미하는 절대 음감의 소유자는 엄청 괴로운 음악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연주회 여행을 다녔던 모차르트가 매번 가는 곳마다 오케스트라를 갈아뒤엎고 하프 시도 코드까지 새로 두드려 맞추지 않는 이상 예민한 상대 음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민한 상대 음감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 절대적인 음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 음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기적인 음감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음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예민한 상대 음감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난무하는 모차르트 관광지. 모차르트는 베토벤과 더불어 관광지와 기념관, 박물관을 마구 양산하는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25년이나 살았던 그의 생전에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던 잘츠부르크가 정작 그의 사후에는 모차르트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막대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모차르트가 이 작은 도시 하나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 여튼 국제 모차르트 재단 본부도 여기 있으며 음악대학의 이름은 아예 라틴어로 모차르테움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관광산업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관광도 하나의 사업이다, 그죠? 관광도 하나의 부를 창조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별명이 그 출렁다리 공화국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곳곳 관광지마다 다 출렁다리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광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모차르트가 생존했을 때는 그렇게 이 잘츠부르크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띄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모차르트를 띄우지 않았었는데, 모차르트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 모차르트 파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잘츠부르크가 모차르트 그 관광을 하러 오는 관광객을 전 세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잘츠부르크 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모차르트 때문에 관광 수입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카페, 음식점, 슈퍼마켓, 호텔, 교통 등등 해가지고 모차르트 파리를 해가지고 수입을 굉장한 수입을 누리는 겁니다. 잘츠부르크 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무하는 모차르트 관광지, 이제 이런 얘기죠. 잘츠부르크가 모차르트의 도시가 되면서 애처로운 입장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술한 요제프 하이든의 아우인 미하엘 하이든. 그는 잘츠부르크를 떠나지 못해 안달을 냈던 모차르트와 달리 무려 43년간 잘츠부르크에서 충성스럽게 음악 활동을 했고, 잘츠부르크에 있던 시절의 천방지축 모차르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작곡가였다.
이게 참 모순된 게 말이죠. 아이러니라는 말이 뭡니까? 모순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모순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잘제부르크가 모차르트를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관광 수입을 누리고 있는데 실상은 모차르트는 살았을 때 잘제부르크를 떠나지 못해서 안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차르트가 이 잘제부르크를 어떻게 썼는지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잘제부르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제부르크를 떠나려고 발버둥 쳤던 모차르트는 잘제부르크에서 이렇게 잘제부르크 팔이라고 야단이고 그러는데 이 미하엘 하이든이라는 음악가는 잘제부르크를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하엘 하이든은 살았을 때도 어디 잘제부르크를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엘 하이든은 정작 잘제부르크를 사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제부르크 시에서 너무 이 모차르트만 띄우다 보니까 미하엘 하이든은 좀 찬밥 신세가 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모순되다 그죠. 잘제부르크를 떠날 궁리만 하던 모차르트는 영웅이 되고 진짜 잘제부르크를 사랑하던 미하엘 하이든은 찬밥 신세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일전에 잘제부르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했다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캐치 프라이즈는 모차르트의 고향이었다. 이 잘제부르크에는 모차르트에 관련된 기념품 이것저것 많은데 특히 모차르트 초콜릿 혹은 모차르트 봉봉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 구겔이 유명하다. 1990년 파월 페르스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초콜릿으로 오리지널 모차르트 구겔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며 미라벨이나 레버 등 다른 브랜드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있다. 물론 오리지널은 잘제부르크 현지에서만 살 수 있고 국내에서 많이 보이는 모차르트 얼굴 찍힌 초콜릿은 다 미라벨 같은 데서 만든 유사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차르트의 이름을 딴 초콜릿 산업, 과자 산업, 기념품 산업, 거기다 카페, 커피 카페, 음식점, 호텔, 등등 해가지고 이 잘제부르크가 정말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제부르크 모차르트 이름을 딴 초콜릿도 전 세계로 팔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짝퉁까지 또 생겼다고 하죠. 모차르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프라하. 현재 프라하는 모차르트가 머물렀거나 다녀간 곳이 바로 모조리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되어 있다. 여러분 프라하가 어디입니까?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잖아요. 모차르트가 또 프라하도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전에. 그러니까 이 프라하도 모차르트가 다녀간 곳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박물관이 서고 이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애 후반에 모차르트는 오히려 빈보다 프라하에서 더 각광을 받았고 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비롯해서 교향곡 제38번 일명 프라하나 오페라 티토 왕의 자비 등의 중요한 작품들이 프라하에서 초연되었다. 심지어 모차르트 사후 빈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던 반면 모차르트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열린 최초의 추모식도 프라하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을 정도다. 현재도 프라하는 모차르트 생전부터 그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준 도시였다는 이유로 모차르트 도시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촬영도 대부분 프라하에서 이루어졌다. 프라하와 이 잘제부르크의 차이점은 뭐냐면 잘제부르크는 지금에 와서 모차르트를 팔아가지고 관광지가 되었지 정작 모차르트가 생존했을 때는 모차르트를 관심받게 그러 여겼다. 그러나
이 체코의 프라하라는 도시는 모차르트 생전에도 굉장히 모차르트를 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한편 독일 남부의 로텐부르크에서도 해마다 음악회가 벌어지는데 이곳은 모차르트와 인연이 딱 하나밖에 없다. 모차르트의 여행 도중 마차의 말을 갈아타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떠난다는 것. 실제로 이곳은 잘츠부르크가 인접한 오스트리아 국경과도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다.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 있는 예수의 성당에서는 모차르트가 이 도시에 며칠 거주하는 동안 미사를 드렸다는 표지석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차르트가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츠부르크, 프라하 그뿐만이 아니고 독일 일부 지방에서도 모차르트가 다녀갔다는 곳에는 다 이렇게 표지석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곳이 바로 모차르트가 다녀간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모차르트가 그 주변구 잘츠부르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국에도 이렇게 독일, 체코 이런 주변국에도 영웅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들이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우습게 보는 도시가 있었으니 바로 빈. 당연히 빈에도 모차르트와 관련된 기념 시설들이 넘쳐난다. 또한 모차르트 외에도 베토벤, 슈베르트 등 세계 음악사를 빛낸 여러 대작곡가들이 모두 빈에서 주요 활동을 펼쳤다. 때문에 아마 만하임이나 로텐부르크 수준으로 이들이 거쳐간 곳을 마구 기념했다가는 아예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실 유명인이라면 이런 게 흔하다. 베토벤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베토벤의 고향 본과 일생 대다수를 살다 간 빈이 서로 베토벤의 고향이라며 홍보하듯이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하이든 등등 유명 음악가들도 여러 도시가 이렇게 홍보한다. 1991년 그의 사망 200주기를 기념하여 전 세계적인 모차르트 열풍이 불어닥쳤다. 우리나라에선 남양유업의 꼬모란, 유산균, 요구르트 광고에 모차르트 초상을 CG로 입히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를 연기했던 배한성의 모차르트도 넘어간 맛이라는 나레이션까지 삽입된 광고까지 나왔었다. 모차르트도 넘어간 맛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나레이션까지 성우 배한성 씨가 이제 광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차르트 팔이라는 곳이 이제 남양유업의 이제 유산균 요구르트 광고에서 모차르트 팔이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콘스탄체와 파혼할 뻔했던 모차르트와 콘스탄체는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독하게 지냈던 인구 커플이었지만 파혼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 1782년 봄 무렵 어떤 파티에 참석한 모차르트와 콘스탄체는 사람들과 내기를 걸고 게임을 했다. 콘스탄체는 내기에 져서 어떤 젊은이에게 엉덩이 크기를 재게하는 벌칙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본 모차르트가 크게 분노했다. 파티가 끝난 뒤 둘은 큰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는 파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며칠 뒤 모차르트의 화가 풀려서 파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히노프스키 공작과의 소송. 베토벤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모차르트와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 알려졌는데 모차르트와 리히노프스키 같은 프리메이슨 소속으로 관련 모임에서 종종 만난 적이 있었다. 1789년 모차르트는 베를린 연주 여행 때 리히노프스키 공작과 동행하기도 했다. 1789년경 공작은 모차르트에게 거액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씀씀이가 해뻤던 모차르트는 이 돈을 갚지 못했고 공작은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1791년 11월 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모차르트가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채무 변제도 흐지부지 되었다. 다만 모차르트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후원 차원에서 빚의 일부를 갚아주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모차르트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그 씀씀이가 해뻤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 모차르트의 죽음. 모차르트는 한참 명성을 구가하고 있던 35살 나이에 급사한다. 40살을 못 넘기고 죽었기 때문에 천재는 단명하다라는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 인물. 당시 상황으로 보면 모차르트는 평균은 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평균의 함정으로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청년기를 맞이한 사람치고 단명한 것은 맞으므로 전체 평균에 대입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모차르트가 살았을 당시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유아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아기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죽으면은 평균치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기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깎아먹는 아이들이 많이 사망한 걸로 인해 가지고 평균 수명이 낮아서 얼마 안 됐다 뿐이지 그 당시에도 35살이라고 하면은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히드라처럼 전생에 걸쳐 사망률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만 1세 이전 사망률이 매우 높고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 초반으로 갈 때 가장 사망률이 낮으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고 노인기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죽는 형태다. 대체적으로 60세 전후가 당시 수명이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27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 한국에서는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가 크게 히트하면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소리 널리 퍼졌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살리에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던 소문이다. 또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를 연기한 톰 헐스와 살리에리를 연기한 F. 머레이 에이브러햄 두 배우 나이차 때문에 실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나이차도 많을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6살 차이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독살했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1830년에 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희곡에서 다루어지며 1898년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이 클래식 음악 성악 작곡가죠.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이 좋은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작곡하기도 했다. 20세기에는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스와 이 희곡을 바탕으로 한 전술한 영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대중들에게 살리에리 독살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피터 셰퍼의 희곡에서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의 음악 활동을 방해하고 심적 압박을 가해서 죽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독살을 했다. 이런 그 한간에는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전번 시간에 모차르트가 뭐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차르트가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장티푸스로 모차르트가 죽었다. 하나의 설일 뿐이지 그게 확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차르트뿐만이 아니고 베토벤도 그렇잖아요.
베토벤도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간경화로 죽었다. 납중독으로 죽었다. 베토벤도 그 죽은 사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거든요. 이 모차르트도 그렇습니다. 모차르트도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장티푸스로 죽었다. 여기 조금 내려가면 이제 나올 텐데, 모차르트가 평소에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 근데 그 돼지고기를 잘 익히지도 않고 먹어가지고 돼지고기에 있는 균이 이 뇌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묘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차르트가 사망하자 모차르트의 시신을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시에서 잘제부르크 그 시에서 모차르트 시신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모차르트가 심한 어떤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요, 그때 당시는 예방 주사도 없고 의학이 크게 지금과 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 균이 이렇게 옵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전염병을. 그래서 아마도 병에 걸린 모차르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 보면은 아마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에게 이 병을 옮기는 전염병에 걸리다 보니까 시신을 다른 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봐요. 왜 시신을 다른 데로 끌고 갔겠나. 1823년 11월 베토벤의 제자인 이그나츠 모셀레스는 당시 노안으로 투병 중이던 살리에리를 만나 그 소문에 대한 진실까지 질문했을 정도였다. 당시 일제 포로 슈타트 병원에 입원했던 살리에리는 처음에 면회를 거부했으나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그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모셀레스는 의사와 살리에리 딸 요청으로 그를 흥분시키지 말라는 요구대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모차르트를 죽도록 싫어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죽는데 난 털끝만큼도 그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했다. 나에게 그런 오명은 반갑지 않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제자인 이그나츠 모셀레스가 그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도는 그 살리에리를 직접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담할 때 그 살리에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차르트를 아주 죽도록 싫어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모차르트를 죽도록 싫어했다고 해서 함부로 살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 살인 사건에 절대 관계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셀레스는 베토벤에게 이걸 이야기했는데 비서인 안톤 슈들러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를 미워하고 말이라는 칼로 그를 상처낸 범인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말했다. 이에 모차르트, 살리에리 모두에게 음악 교육을 받은 바 있던 베토벤은 나로선 누가 범인이니 뭐니 구분할 생각이 없거니와 살리에리를 믿는다고 의견을 밝히며 그 소문을 못 믿어고 했다. 베토벤도 그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를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살리에리는 당대에는 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악가였으며 영화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75살로 죽기 1년 전까지 빈 황궁의 악장으로 재직했을 정도로 한평생을 평온하게 살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오페라는 당시 빈에서 19세기 초반까지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후대 대작곡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많은 젊은 음악학도들을 가르쳤는데
심지어 모차르트의 아들 프란츠 크사버 볼프강도 살리에리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모차르트의 아들도 살리에리에게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말을 하니까 자꾸 이 목이, 지금 방안이 참 건조하거든요. 방안이 건조하고 올해 말을 하니까 자꾸 이 목이. 최근의 연구 결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서로 불편한 관계이긴 했지만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었으며 상황에 따라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전설한 모차르트의 생애에서 보았다시피 그는 일에 매달리다가 몸 관리를 못해서 사망했으며 살리에리는 딱히 모차르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자세한 것은 안토니오 살리에리 항목으로.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거는 거의 헛소문이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당시 모차르트 살해 의혹을 받은 사람들은 살리에리 말고도 대법원장, 궁중 대신들, 귀족, 다수의 음악가들도 포함됐었다. 단지 부시키는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그리고 영화 아마데우스가 이를 진실처럼 왜곡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한 현대의학적 관점. 2001년 전염병 전문가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돼지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인 선모충증이 모차르트의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돼지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경우 걸릴 수 있으며 고열이 나고 근육통을 일으키며 쇠약해지는 지금도 적합한 치료법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날로 먹거나 설 익은 것을 먹었을 때 이렇게 선모충증이라는 질환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선모충증에 대한 확실한 약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차르트 시대야 오죽했겠어요. 지금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데 모차르트 시대야 더 있겠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했다. 어찌나 좋아했던지 아내 콘스탄체에게 돼지고기를 찬양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 콘스탄체에게 내가 지금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 알겠소. 바로 포크 커틀릿이지. 어찌나 맛이 좋은지. 나는 당신이 건강을 축원하며 먹는다오. 모차르트가 병에 걸리기 44일 전에 보낸 편지. 선모충증의 잠복기는 약 50일이다. 비록 선모충증 이론이 모차르트의 증세를 설명할 수 있지만 증언을 토대로 병의 진행 과정을 볼 때 특히 선모충 감염의 최종 단계인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평소에 돼지고기, 덜 익은 고기 이런 거 돼지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균에 감염이 돼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모충증에 감염이 되면은 호흡곤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죽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보면은 모차르트가 선모충증으로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모차르트의 사망 원인은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온갖 설이 난무하는 주제로 사망 원인에 대해 감별 진단 논문도 발표했다. 이후 BBC 기사에서 닥터 핏제랄드는 선모충증 이론이 이 150개의 가설더미 위에 그냥 하나 더 얹은 것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러니까 이 선모충증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것은 모차르트가 무슨 걸로 죽었다, 무슨 걸로 죽었다,
이 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설 중에 그냥 설이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었다 이런 얘기죠. 모차르트의 가계에서 어떤 단명에 관한 유전적 요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차르트의 누나인 마리안네, 아버지 레오폴트 그리고 그의 아들 카를 토마스 모차르트가 전부 환갑을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없는 작업이었다. 모차르트 학자 간에서 이견이 그나마 없는 죽음의 원인으로는 모차르트 그 자신이 몸을 막 다루었다는 사실이 있다. 모차르트는 주수가 되었든 물이 되었든 술이 되었든 과음하는 버릇이 있었다. 물론 결정타는 마지막에 1791년 오페라 두 곡을 동시에 작곡하면서 레퀴엠까지 떠안은 결과 나타난 과로였다. 모차르트 부검 결과에는 속립진열이라는 건 이제 발열과 발진을 동반한 급성 질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으로 인한 증상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의 여동생이 전하는 기록이다. 그녀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기침을 하더니 목에서 밤색 액체를 뿜은 뒤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의 아내 여동생, 그러니까 모차르트한테는 처제가 되는 거죠. 모차르트 처제가 그 증언한 바에 따르면 모차르트 처제가 이 자기 형부가 죽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그 자기 형부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고열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 체온이 아주 급상승해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이제 기침을 하니까 목에서 그 짙은 브라운 색깔의 액체를 뿜어내더니 죽었다. 목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기침을 하더니 목에서 밤색 액체를 뿜은 뒤 쓰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토벤이 그랬듯이 모차르트도 딱히 어떤 걸로 죽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돼지 그 선모충에 의한 감염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장티부스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 설이 많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모차르트가 죽자마자 그의 시신을 그 잘제부르크 시에서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 뺏어갔다는 걸 보면은, 모차르트가 무슨 심각한 전염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시신,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왜 이렇게 시당국이 그렇게 죽자마자 시체를 빼돌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가족이 그냥, 유가족한테 그냥 주는 것이지. 시당국이 왜 그렇게 시체를 빼돌렸겠어요? 그러니까 시당국에서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 보니까 이 모차르트가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4분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